사회의 모든 포괄적인 영역에서 누가 서로 더 피해자인가, 누가 더 사회적 약자인가를 정말 키재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법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법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연취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려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정한다는 것은요, 그냥 원칙을 정한다는 것이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등하자,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과 달리 이 법으로 이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차별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안 돼라는 금지를 두는 것이거든요. 이 법의 형태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장에 한 켠을 비워놓기도 하고,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주로 이용하게 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이런 비용도 드리고 사회적인 배려를 다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20가지가 넘는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하는 강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많이 있는데 옆집에 음식이 없으니까 나눠주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나눠주지 않으면 불법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일인 거죠. 감정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 건 좋지 라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약간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을. 그걸 좀 꼭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위원회법에 차별을 하면은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을 막고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사인에게도 이런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정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별금지법으로 법을 더 개정하고 법안을 내면서 이 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사유들의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사유를 넣고, 포괄적인 사유에 대해서 차별을 완전히 금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의해서 행정적인 어떤 처벌에 가까운 그런 강제력이 부과된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나보다 약자라는 개념은 내가 정의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강자인지 약자인지는. 근데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보다 약자인지 아닌지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사회의 모든 포괄적인 영역에서 누가 서로 더 피해자인가, 누가 더 사회적 약자인가를 정말 키재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법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권이 생기면 당연히 악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남녀 갈등의 문제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착안하실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고 있죠. 오히려 점점 남녀 평등을 추구하는데, 양성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양성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강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권리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배려로 자의적으로 했던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차별 금지 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남용하시는 분들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고, 국적의 경우도 그렇고 학력의 경우도 그렇고,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회적으로 배려를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영역과 아직 내 마음에 허용되지 않는데 이게 법으로 강제되면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강제화 시켜버리면 당연히 악용하도록 느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역으로 차별당했다고밖에 느낄 수 없고, 이것은 결국 사회적인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법으로 강제되고 또 어떤 금지 대상이 된다는 거고,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화장실 문제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게 의무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라 라는 아닙니다만 사업장의 경우에 국가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런 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여력이 있는 한. 근데 이게 의문이 되는 것은 화장실법 위반이에요. 사실 명백하게. 현재 공중화장실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두 법이 서로 상충하는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성중립 화장실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신체적으로 더 연약한 여성들이 사회적인 약자로 오히려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유, 실제로 해외에서 일어나는 화장실에서의 성범죄 사례도 그렇고, 여성들에게 이 법이 결코 좋은 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페미니즘 정치인들은 굉장히 여성들이 이것을 찬성해야 되는 법으로 많이 이제까지 주장해 오셨죠. 근데 여성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받아왔던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법으로 이제 강제가 되는 순간 남성들도 하지 못한다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쓰러져도 어떤 남성도 나를 의자에 앉혀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배려를 법으로 강제했을 때 오히려 그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게 되는 이상스러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변호사로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법체계에는 이제 원래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소송을 하는 양 당사자가 동일한 지위에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사법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모든 의료 기록이 의사에게 있거나 이런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강자, 소송 절차에 있어서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법률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든지 구성 요건에 대한 간주 규정,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그 모든 제도들이 다 포괄적인 사회적 소수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고, 그것은 굉장히 감정적인데, 차별로 간주하는 경우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데,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누군가 차별을 당했다고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차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러면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차별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데 5배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인권위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소송 지원을 이쪽에다 해드려요. 가해자라고 지목되신 분께는 내가 아무리 억울하여도 이 모든 나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어내셔야 하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내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고 해도 입증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죠. 그게 결국 역차별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법의 위험성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인 독재로 가는 문제점일 수도 있죠. 소수자지만 오히려 더 권력을 가진 계층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내서 차별 금지를 해놓은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발의된 이유는 포괄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왜 자꾸 동성애, 동성은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 문제야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입 밖으로 내어서 이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껄끄럽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름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많은 정치인들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셨거든요. 그것은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권위원회를 우리가 얼마나 믿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인권위원회는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인데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의 규정도 두지 않고 국무총리 산하도 아니고 장관급도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사법적인 효력까지 가지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양성평등을 선언한 규정이 있고요.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의 범위 안에서 그래도 법률에 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의 기본권 범위 안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재 인권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편향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에는 이 인권위에 계속적인 행정력, 강제력을 부과하는 그런 규정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입법 제도에 대해서 인권위가 권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입법을 하기 전에, 행정을 하기 전에 의견을 얘기할, 개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는 것이 평등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차별금지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거기다 모자라서 고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각부도 아니고 별도의 독립제 행정기관인 곳에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기관에 이 정도까지 권한을 주는 것이 우리가 다 동의한 것인가? 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제한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삼권 분립의 원칙에 완전히 반할 수도 있는 이런 법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들고요. 이 법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라도 이 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정말 이름만 보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의무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